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작품은 기욤미소의 브루클린의 소녀입니다. 종이 남자. 내 마누라는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잠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질투라는 걸 모르죠. 택시기사는 방금 자기가 털어놓은 재치 있는 말이 마음에 든다는 듯 백미러를 통해 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속도를 줄이고 방향 표시등을 켠 택시는 오를리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작가 선생님에게 꽂힌 마누라 덕분에 나도 당신이 쓴 소설을 두어 번 읽어봤습니다. 택시기사가 콧수염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스릴러 소설이 다이내믹한 내용 덕분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잔혹한 살인과 폭력 장면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독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당신의 소설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 같더군요. 당신 소설에서처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득실거린다면 그야말로 말세 아닌가요? 나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택시기사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이른 아침부터 내 소설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아침 8시 10분에 파리행 비행기를 탔다. 안나의 휴대폰으로 수십 번이나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곧장 음성 메시지로 연결되었다. 나는 음성사서함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당분간 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별 탈 없이 잘 지낸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달라는 바람도 남겨두었다. 안나가 사라지고 나서 가장 먼저 펜션 경비실로 달려가 내가 없는 동안 출입한 차량들을 확인했다. 여러 대의 차가 펜션에 출입했고 그중 한 대가 VTC 소속의 세단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렌터카 운전사가 말하길 옹드 펜션에 체류 중인 안나 베커 부인이 불러서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폰으로 연락해본 결과 안나 베커 부인이 렌터카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차가 VTC 렌터카인 줄은 어떻게 알았죠? 자동차 앞 유리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혹시 안나가 어디로 간다고 말하진 않던가요? 부인께서 저에게 행선지를 말해줄 리 없지 않습니까? 몇 시간 뒤 나는 안나가 렌터카를 타고 니스 공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에어프랑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내가 구입한 항공권 관련 사항을 입력해 보았더니 안나가 탑승 예약 시간을 조정해 그날 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탄 사실이 확인되었다. 21시 20분 출발 예정이었던 파리행 비행기는 23시 45분이 되어서야 니스 공항에 이륙했다. 파리로 향하는 휴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니스 공항 컴퓨터 시스템이 한 차례 다운되는 소동을 빚는 바람에 1시간 이상 발이 묶인 결과였다. 안나가 파리로 떠난 사실을 확인하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캐비닛을 쓰러뜨려 테이블 유리를 박살낸 만큼 화가 나긴 했어도 특별히 다친 데 없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택시는 그래피티로 뒤덮인 터널을 지나 파리 외곽순환 도로로 접어들었다. 도로에 유입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 포르트 도를레앙까지 갈 길이 막막했다.
차들이 범퍼가 닿을 만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오래된 트럭과 버스들이 내뿜는 검은 매연이 코를 매캐하게 했다. 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시끄러운 경적 소리, 운전자들의 욕설에 짜증이 일어 열어두었던 차창을 닫아버렸다. 행선지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택시기사에게 포르트 도를레앙 대신 몽로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안나가 포르트 도를레앙에 있는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긴 했지만 그녀가 사는 집은 원래 몽로주의 아리스티브리앙 대로변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안나는 몽로주의 집에 대한 애착이 많아 살림살이를 대부분 그대로 놔두었다. 안나가 잔뜩 화가 났다면 몽로주의 집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택시는 바슈누아르 사거리에서 한참 동안 대기하다가 차를 돌렸다. 작가 선생님,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아파트 건물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땅딸만한 체구에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 가느다란 입술로 쉴 새 없이 말을 뱉어내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종잡이 삼촌들에 나오는 라울 볼포니를 연상시켰다. 제가 집을 둘러보고 나올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작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야 뭐 미터기를 돌리고 요금을 더 받으면 되니까요. 나는 차문을 닫고 마침 책가방을 맨 어린아이가 아파트 건물을 나서는 틈을 타서 재빨리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안나의 집이 있는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겨우 12층에 다다라 잠깐 동안 가쁜 숨을 고르고 나서 안나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귀를 기울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안나는 내 아파트 열쇠를 코트다지주의 펜션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간밤에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서 밤을 보냈을까? 나는 같은 층의 모든 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이웃 사람에게 혹시 안나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혹시 안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몇 달 전에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긴 아파트에서 이웃 사람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크게 낙심한 나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몽파르나스의 집 주소를 말해주었다. 작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집필한 소설이 언제 나왔죠? 3년 전에 나왔는데요. 나는 한숨 섞인 소리로 대답했다. 새 소설을 쓰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마 몇 달 내로는 새 소설을 발표하기 힘들 겁니다. 마누라가 크게 실망하겠는데요. 나는 성가신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라디오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켜자 마침 9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9월 1일 목요일에 1200만 명의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했고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프랑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 시장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새로운 센터포드를 영입했고 미국 공화당에서 대선에 나설 후보를 공식 지명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작가 선생님,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는 1년에 한 권씩 꼬박꼬박 책을 내시더니 요즘은 왜 뜸하죠? 혹시 백지공포증에 시달리시는 건 아니죠? 백지공포증이 아니라 글을 쓰기 어려울 만큼 현실이 복잡하네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힘없이 대답했다. 명색이 작가였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소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심리적 장애나 영감 부재로 지필을 게을리한 건 아니었다. 나는 6살 때부터 머릿속에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취미가 있었고, 청소년기의 글쓰기는 이미 내 일상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다. 소설 지필은 내 머릿속에서 넘쳐나던 상상력의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계로 마음껏 상상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소설 쓰기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모두 흡수해버렸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수첩이나 노트북을 지참하고 다녔다. 공항 벤치, 비행기 안, 카페, 호텔 커피숍, 지하철 안 등 나는 어느 곳에서나 글을 썼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동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생각해 보거나 글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조사에 열중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탐색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소설 쓰기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일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관찰자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 눈에 포착된 현실은 다시 상상의 세계와 결합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 약간 과장되게 말하자면 나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된 이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창조자가 되었다. 2003년에 첫 소설을 발표한 이후 매년 어김없이 한 권의 책을 냈다. 내 소설은 주로 수사물이나 스릴러물이었다.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설을 쓴다고 말했다. 사실은 스티븐 킹이 나보다 먼저 했던 말이었다. 나는 스티븐 킹이 분명 거짓말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난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도 일했으니까.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다. 소설을 써오는 동안 나는 다양한 인물을 그려냈다. 마치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스파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엿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소설에 등장할 인물에 대해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내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의 삶은 저 멀리 방치되어 있었고 미처 돌아볼 틈이 없었다.